스피커를 좀 더 소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썼지만 성함에다가 그 성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름 쓰신 김동희님 아까 다른 분 여보세요. 예, 건강하시죠? 요새 얼굴이 좀 있어갖고 송다인씨 다인성을 송다인으로 바꿔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다시 다름이 말씀드리는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단 맨 왼쪽에 있는 음소거라는 걸 이제 누르셔서 공유심지 다른 않고 분들이 수업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받지 않게 좀 해주시기 그러다 바랍니다. 보니까 근데 희한한 이게 게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그래요. 편견문에는 관리자 이게 안 선생님 보여서 그러거든요. 통신이 25년 3월 30일로 돼 잠깐만요. 있고 여기에는 2월 2일로 돼 있어요. 정확한 날짜 언제인지 헷갈려서 헷갈리세요? 네, 여기에는 부장님 25년 말씀대로 6월 중회의 도중에서도 이름 바꾸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바꿔주시면 지금 이제 안내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 자료는 9월 27일 돼 있어서 날씨가 너무 달라서 처음 받았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좀 밖에 나가서 전화 받으시면 이제 됩니다. 잘하시지 않나 싶어서 한번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한번 찍고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보이죠? 지난번에 1차 하고 나서 받았던 것들인데 여기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봐서 본인가 근무하시는 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도봉구청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병구 보조금을 내주는 데는 도봉구청일 텐데 설립하고 그러니까 설립 관계들은 도봉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일 거예요. 여기 도봉구청이나 유성구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설립 자체는 광주광역시가 맞을 거고요. 내년부터 광주 세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립 자체를 세무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세무서에서 지정기금 단체 지정을 받아서 그거를 기획재정부로 보낸다는 거고 계속해서 민법이나 공익법상의 소관 관청은 광주광역시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회사 재산 밝힐 수 없다고 쓰신 분도 계신데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결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거는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민법인데 공익법인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까 제가 카톡에 잠깐 올렸던 건데 우선 지난주에 안성사회복지관이나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연간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현금으로 관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같은 걸 맞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 약간 염려되는 거는 사회복지 시설이면은 주무관청에서 감독이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 하시더라도 그 저기 세무서나 뭐 뿐만 아니라 그 저 사회복지 시설 그 감독하는 관청이랑도 협의해서 그 하시는 게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지적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상의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주에 이메일로 그 보내셨던 분인데 첫 번째가 그 사업 관련 물품 시장을 해서 후원성으로 판매할 경우에 수익 사업으로 신고해야 되나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후원금을 받으면 그 물품을 그 후원자한테 그 그러니까 교부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질문하신 분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안 계신가? 그 이게 판매인지 아니면 후원금에 대한 그 대가를 주는 것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 걸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저기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파티 같은 거에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금 내게 하게 되면 그 파티에서 본인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기부금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별로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그 사실관계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저기 후원금 받았는데 그 후원금 받은 그 답례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그거는 수익 사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 예우 차원에서 보내는 거라서 수익 사업으로 보진 않아야 될 건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 저기 기부금법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기부금법을 이번 강의에서 따로 할지는 아직까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원래가 좀 문제가 많은 그 법령이긴 한데요. 그 이제 긴급기후 이렇게 하면은 기부금 등록을 하고 일반 정기한테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행안부에서도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기획 업무 기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정확한 답변들 별로 안 하는데 가장 안전한 거는 그 정기나 유시 후원금들도 기부금 부분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바꿔서 하는 게 좀 어렵긴 하긴 합니다. 이거는 기부금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랑 얘기해 보셔도 그 정확한 답을 별로 안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기 일시 후원금들도 그 기부금 모두 등록을 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탈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말씀하셨는데 이거 따로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보면은 우선 그 회원들한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아무도 제재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원들이 회원들이 감독을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은 거는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하나가 행안부 쪽에서 기부금 품품 모집 등록했냐 안 했냐, 제대로 썼냐 이거를 볼 거고,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상증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기부금을 3년 이내에 썼나, 뭐 이런 것들 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은 원래 상증세법에서 관할 대상이 아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한 관청들이 그 증빙들 다 제출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 그 포커스를 둔 게 기부금만 관련하게 돼 있긴 한데 그 작년에 그 정의연대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저기 상증세법에서 그 관리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출연재산 관리라는 게 하나 있고 출연재산 보고가 있고요. 그거는 국세청 내부만 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원금 관리고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금 관리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결산서류 공시라는 게 있는데 그 결산서류 공시에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운영 성과표에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부금
기부금 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입이나 회비 수입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출연재산 보고 쪽에는 후원금, 기부금만 들어가고 결산서류 공시 쪽에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회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다시 좀 해주시고요. 꺼드릴게요.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할 건데요. 제 강의가 주로 그러니까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조세 개요하고 부가가치세 적격증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세하고 지방세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과세하게 되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나 부산시 아니면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청별로도 부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세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국세는 14가지가 되고 지방세는 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세하고 관세, 이 두 개도 다 내국세인데 관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건이 외국으로 나갈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제 과세하는 것들인데 통상 수출 관세는 없고 수입 관세만 있습니다. 인세, 물세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에도 좀 있긴 있지만 주로 지방세에서 많이 있는데 일반에게 재원으로 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통세고요. 여기 써있지만 교육세나 교통에너지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목적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화폐 단위로 과세하는 것들을 종가세라고 하고 미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1인 1의 입장에 관해서 쓰는 것들을 종량세라고 그러는데 세금의 거의 대부분은 종가세고요. 종량세는 여기 나와 있는 경과장 입장행위라든지 아니면 주세라든지 관세에서 영화 필름 같은 것들이 기대에 따라서 관세가 나오는데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세하고 부가세는 뭐냐면 독자적인 세원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독립세라고 하고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보통 약해서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부가세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어디셔널 텍스라고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해서 더 걷는 세금들 그런 것들이 부가세라고 해서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세는 크게 1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소득세하고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직접세하고 간접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여기 써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하셔도 좋은데 직접세, 소득과세하고 재산과세가 직접세인데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납세자하고 담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게 똑같은 경우로 직접세라고 하고요. 간접세를 다른 말로는 소비세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세는 뭐냐면 납세자하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걸 얘기합니다. 오늘 배우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소비세 또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14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국회 예산정책조에서 나왔던 300몇 페이지짜리 책에 거기 보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세원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그냥 써놨는데 소득세는 세계적으로 언제 도입됐냐면 한 200년이 됐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이제 전쟁할 때 전쟁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 영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해서 전쟁 끝나고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연방 헌법에서
그 헌법 불일치 결정들이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이런 데들이 영국이나 독일 거를 영국이나 미국 같은 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됐고요. 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에 도입을 했습니다. 동양상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다 부가가치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그 도입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2년 전에 도입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이 반발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국세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조세 조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77년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이건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올해 낸 세금이 12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그 1948년, 1950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전에 일본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언제 도입을 했냐면 그 1905년에 러일 전쟁할 때 그때 러일 전쟁 그 전비 조달하기 위해서 그 도입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상속세가 앞장에 보시면 지금은 10조 정도 거쳐도 굉장히 많이 거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거치지 않았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우리가 좀 배우는 거는 상속세 증여세 안에 그 공익법인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주간 후에 좀 배우겠습니다. 지방세도 여기 이렇게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득과세 나눌 수 있는데 그 비영리단체에서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혹시 건물이나 그 토지 같은 게 있으면 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될 거고요.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세 같은 것들 그 정도가 좀 될 거고요. 다른 세금은 거의 별로 해당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세원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런 게 되고요. 지방소득세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급여 원천 지급할 때 다 나오겠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얘는 주민세라고 말을 들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지방소득세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국세 부가대처기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소멸시효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게 그 민사장에서 누구한테 돈을 물려주고 돈을 받을 때 그 언제까지 할 건가 이게 민사장의 소멸시효, 뭐 상사장의 소멸시효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제 국가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조세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징수권은 그 세금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나서 그 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제척기간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뭐 징수권을 징수하는 뭐 이거는 부과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개념이 다르고요. 일반적인 건 5년이고 상징세의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기한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거가 좀 있는데 그 납세의무 확정 방식이라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신고 납세제도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우리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때 조세 채무가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5년, 7년 이런 걸 따집니다. 근데 정부부가 제도라는 세금이 대표적인 거가 상속세나 증여세인데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는 납세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긴 하는데 그거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세무서에서 확정해야지만 그때부터 이게 그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요 10년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고 시점이 아니라 세무서가 조사를 종결해서 그거 통지했을 때 그때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모든 세금이 정부 부과 제도였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그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여기 있는 세금을 빼고는 거의 다 신고 납부 세제로 바꿨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조세 그 납세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무식이나 지식이 함양됐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나 신고가 다 끝나는데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제 탄류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데만 이제 그 세무조사를 하긴 하는데 세무조사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외부에 발표된 게 없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걸 하고 하는데 세무신고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면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 그 세무과에서 서면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모자라는 게 있든지 불명한 게 있으면 보정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저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통 하고요. 사전 통지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세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마지막에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서 그 추진을 하기 전에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라는 걸 납세자한테 보내요. 그래서 납세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라는 거를 하고 거기서 그 받아들이면 그냥 고지서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지서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숙제에서 제가 써놨는데 행정처분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조사해서 그 발견될 때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처음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보통은 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갱정이나 경정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경정을 하게 되면 재경정 아니면 재재경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거는 교통 벌칙금 같은 게 통지가 오면 그것들도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것처럼 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음 장에 나온 것처럼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국세청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홍보들을 많이 해서 세무조사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냈어요. 근데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세무서로부터 이제 고지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하는 프로세스고 이거는 고지서가 나왔을 때 하는 것들인데 요만침을 행정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행정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변호사들은 행정 소송 하기 전 거라서 전심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숙제에서 여러분들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의 차이가 뭔지 이것도 저는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하셔서 본인이 공부도 하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들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검색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인터넷 검색 해보시지만 아니면 회계사나 변호사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이분들도 틀리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갈 때 중한 병이 걸리면 여러 병원 가보는 것처럼 2명 이상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 있는 당국, 국세청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 상담 질문서 같은 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국세청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했는데 국세청에 국세 상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 상담할 수도 있고 인터넷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 전화를 온다고 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하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옆에 이제 설명 질의하고 또 하나 그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이라는 걸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세법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시행령,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 통칙이나 뭐 예규 질의 이런 것들은 국세청 안에서 이제 안에서 하기도 하고 납세자들이 질의해서 낸 것들인데 기본 통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국세청이 해석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예기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들은 요것만 중시하고 밑에는 거의 무시합니다. 근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쓰기 때문에 기본 통칙 예규 같은 것들은 많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건 아니고 사무 전문가들이랑 협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채팅방에 잠깐 써보실래요? 아니면 스피커를 키우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VAT. VAT, Value Added Tax거든요. 여기 썼는데 Value Added Tax를 우리는 약자로 이제 VAT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77년에 도입을 했고요. 일본이 정확하게 도입 연도는 모르겠죠. 생각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게 가치가 증가하는 것 그래서 증치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데 세법에서는 공제법이라는 걸 쓰고요. 국민소득 통계를 낼 때는 가산법이라는 걸 냅니다. 혹시 부가가치가 뭔가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뭐냐면 공제법에서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건을 팔아서 받은 거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외부에서 재료 같은 거를 사오면서 지불했던 거 그거를 차감한 건데 그 차감한 거가 뭐냐면 기업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데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임직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래 가산법에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임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부가가치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간접세고요.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미국 가서 보시면 주별로 어떤 주는 세일즈 텍스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는데 미국은 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물건값에 더해서 10% 부가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래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징수라는 말이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이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하는데 좀 개념이 다른 게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100만 원이 세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서 부가세 거래징수는 뭐냐면 물건값이 10만 원이면 10%에 해당하는 만 원을 추가해서 11만 원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납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자가 아무 재료 없이
이제 물건을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도매업자에 팔았어요. 도매업자는 이걸 가지고 그 가공 없이 13만 원에 소매업자에 팔았습니다. 소매업자는 이거를 20만 원에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샀으면 22만 원을 지급하는데 20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치가 10만 원이고 소매업자가 창출하는 게 3만 원이고 소매업자가 창출하는 게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는 2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2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그 담세자가 되는데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는 거는 제조업자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치 10만 원에서 만 원을 내고 3만 원에 대해서 3천 원을 내고 소매업자는 7만 원에 대해서 7천 원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싶은 거냐면 세법에서 공급가액하고 공급대가가 좀 달라요. 공급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혹시 도매업자가 이제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매입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17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1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원인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물건을 많이 샀는데 아직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 아니면 또 하나 있는 거가 뭐냐면 도매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투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걸 졌다든지 그러니까 제조업자 같으면 공장 기계 장치를 샀으면 이 매입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이거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무세가 납부를 하지만 거꾸로 매입이 많으면 이거를 국세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조금 알겠는데 이게 어느 기독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세법을 모르는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이제 건축업자가 10% 부가세를 사달라고 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분이 이제 면세라는 걸 좀 잘 모르셨어야겠는데 여기 답변에 있는 것처럼 뒤에서 설명을 말해도 되겠지만 면세라는 거는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는 받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가 외부로부터 물건을 살 때 그때는 매입 부가세가 돼서 10%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공제법은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당액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쓰시고 또 하나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매입세를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여기 써 있지만 보통 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 있는 것들은 공제를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인 이하의 소형 세용차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적대비 가는 거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세용자들 이런 것들은 매입세 불공제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숙제 보면은 매입세 불공제가 무엇인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서 좀 공부해 보시고 답안도 제출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유럽 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굿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화는 텐저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고 이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는 세관장이 외국에 있는 판매자를 대신해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용역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데 여러분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다운받고 그러면
미국으로 결제가 되는데 그때도 부가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완전 면세제도하고 그다음에 부분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가세 면세제도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식용 곡식 농물에서 1차 농산물들, 그다음에 국민 기초 생활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금융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면세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차 농산물을 판매를 고객들한테 판매하면서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어떤 그 어, 제약이 있냐면 매입세를 공제를 못 받아요. 그게 이제 면세제도가 되고 영세율이라는 거는 부가세는 일단 과세가 되는데 세율을 영의 세율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제로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국에 수출되는 재화가 영세율입니다. 다른 책 같은 데서는 이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소비세인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수출 재화는 소비되는 데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는 외국에 소비되기 때문에 영해세를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가 됐지만 이론적으로는 수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면세제도랑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매입세를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영세율이 훨씬 면세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면세라고 그러고 이거는 부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거가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부가세가 과세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 영리나 비영리를 관계없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지 않고 제공만 하더라도 이제 부가세 납세금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그런 경우가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운제한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요.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에 그러니까 이 면세 재화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 따로 써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물건 같은 걸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저도 당근 같은 거를 쓰는데 당근 같은 데서 그냥 중고 같은 거 몇 번 파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업자냐 아니냐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거 이거는 부가시장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업자를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사업자만 써놨는데 사업자고 대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비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사업자가 대표적인 게 우리들 같은 개인 소비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 비영리 단체 중에서 수익 사업이 없는 데는 거의 다 비사업자가 돼서 여기는 뭐냐면 아까 케이스처럼 물건 살 때 부가세를 부담을 하지만 환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시세 과세 사업자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부가세 경업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밑에 써놨지만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수증 보시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공산품도 팔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산물도 팔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은행들이 그 여유 공간을 임대차를 하게 되면 오피스 임대는 부가세 과세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경업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세 사업자 안에 여기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 과세 사업자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포함돼서.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10% 물건을 판매하면서 10%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0%라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영세 사업자는 이쪽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세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휴일에 쉬지 않고 장사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몇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몇만 원 올리는 조그만 사업자들은 없을 텐데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이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간이과세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데 개인만 되고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폭이라는 걸 써놨는데 간이과세자는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여기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B2B 거래를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원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B2B 거래가 안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간이과세 폭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조그만 영세사업자가 이제 건물 밑에 있는 세븐일레븐이나 문방구 같은 데들은 주로 개인들보다는 법인들을 상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이과세자로는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관이과세 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영세와 면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영세 쪽에는 이쪽을 환급을 받고 이쪽은 환급을 받지 못해서 여기는 완전 면세고 여기는 불완전 면세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두 개가 겹칠 때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경업사업자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세사업에서 생긴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데 이쪽은 면세액은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근데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양쪽에 같이 금융을 심포트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통 매입세액은 이 양쪽에다 안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과세 사업이 있으면 여기는 과세 사업이고 이쪽은 면세 사업이 아니라 비사업이거든요. 그때 이제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보통 이거는 매출액 비례로 하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고위목적 사업에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과세자들은 재환할 영역을 제공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거래점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계산서라는 거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이고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발급 안 하면 가산세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적 규제사항을 꼭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서보다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다 돼 있고요. 법인은 무조건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일부 발행을 못할 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데
종이세금계약을 발행하면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그 전자세금계약을 발행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지만 가급적 전자세금계약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자가 세금계약을 발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매입자가 그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자가 세금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세금계약서는 매 건별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거래가 많은 B2B 거래에서는 그 통상 납품할 때는 거래 명세서만 가지고 하고 15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그 월 합계 세금계약서 아니면 그 반월 합계된 세금계약서를 끊습니다. 그 세금계약서하고 이제 계산서를 좀 참고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 요거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건데 다 똑같은데 양식이 여기는 부가세 양식이 있고 여기는 부가세가 없는 거 그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원래 그 저기 종이세금에서 보면은 소유자가 빨간색 도장, 그 다음에 그 매입자가 파란색 도장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한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라는 게 있는데 입금전표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입금전표 검색해서 보시면 빨간색일 거거든요. 그다음에 출금전표는 파란색인데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출금전표가 파란색이고 입금전표가 빨간색일까 이거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시식이 돌아서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돈이 나가면 얼굴이 파란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운기한서도 보면은 판매하는 사람이 빨간색, 그다음에 매입하는 사람이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시세 신고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내도 되는데 그 앞에 3개월 예정 신고라고 되어 있어서 그 실제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이 과세자 개인들만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저기 1년에 한 번씩만 내게 돼 있고요. 그 매입세, 매출에서 매입을 떼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간단하게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부분이 부가세 연쇄사업이나 아니면 부가세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위번호증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라이선스 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부가시세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가세 사업이 과세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과세 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10% 부가세를 부담하고 나서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는데 시험제한서를 제출해야 되긴 하는데 협력 의무예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페널티는 없지만 그래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못 하겠지만 여기 가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국세청 사이트가 나오는데 부가세가 뭐냐 그다음에 시분납부 세액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번 기회에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 1차 때는 강의할 때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여기 작성 요령 같은 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슨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가시세 과세자 할때 회계 과목인데 이거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0만 원인데 그 부가세 1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만 원은 그 사업자의 그 수익이 매출이 아니고 그거는 일단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물건을 사면서 받았던 것들, 받았던 부가세 같은 것들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자산으로 계산했다가 그 매출 관련 부가세가 상계해서 네트만 내는 그런 식이 됩니다.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그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거의 아시겠지만 적격증빙의 종류가 이게 어디 규정되어 있냐면 법인세법하고 그 소득세법에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그 너무 빠르지만 그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자를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법적 적격증빙이 필요한데 법적 증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가장 대표적인 거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가 있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이 있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 받았던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금 영수증이 개인들의 소득공제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받으실 때는 소득공제용을 받는 게 아니라 지출증빙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길쭉한 거 이거는 그 세운계산서나 계산서가 세트가 4장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장만 달랑 내기 때문에 이거는 적격증빙이 아니고 그 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3만 원 이하까지만 그 허용이 되고 3만 원 넘을 때도 이거 받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적격증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주증빙이 없다고 해서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세법에서만 보면 이렇게 수익사업에서만 이렇게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사업에는 이런 것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 세법 그런 별도로 내부 관리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요구하는 그 단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10% 부가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보조 사업하는 데들은 정부보조 그 사업에서 다 요구를 하겠지만 그냥 적격증빙들을 다 요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이제 그 교회 얘기를 말씀드리면 교회들도 그 저기 협력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 대형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세금계산서 안 받고 그냥 부가세도 부담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받아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교인 회원들이 왜 이런 거 안 받았다고 지적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격증빙 아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명세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B 거래에서 물건을 납품할 때 이제 주긴 하는데 요거만 있으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금표도 원래 세금계산서 보시면 여기 영수함하고 청구함이 있는데 청구함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이거 입금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플러스 입금표도 같이 받아야 되고 이것만 있는 경우는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7, 8년 전에 행안부 교육자료에서 복사자가 왔는데 증빙 불비 사례라고 보시면 우선 관리과세자가 발급한 거는 거의 정부보조사업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금액이 또 3만 원이 넘었는데 뭐 15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통상 보면은 현금보다는 이렇게 계좌이체로 하는 것들이 내부 통제 목표로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영수증을 붙일 때 한 군데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A4 용지가 들어가도 하더라도 하나씩만 붙이고 하시는 게 더 훨씬 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좀 관리를 잘하는 데들은 여기 품에서 결의도 같은 거 뒤에다가 용선 붙이고 이렇게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빨리 나갔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법적 증빙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가시에서 대신 신고는 안 해줘요.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혹시 이제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도 있거든요, 비영리 기관은. 네네.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일반 농민이다 보니까 전혀 증명 자료가 안 돼서 예전에는 뭐 농지 증명원, 뭐 신분증 사본 카피하고 영수증 서식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쌀 네네. 한 번에 구매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비영리 기관에서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신데 정보보조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보보조 사업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경우? 아니면 회비로 운영하는 거? 사업비가 보조금일 수도 있고요. 네. 일반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보조금은 좀 까다로워서 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거기 보조금이 지급하는 데서 요구하는 증빙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여유가 많지만 보조금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걸 꼭 맞추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부가세 신고하시는 데가 얼마나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대행해 주는 건 없어요.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수익 사업과 비수익을 동시에 하는 사업장인데요. 네. 우리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한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5년. 적격 증빙 같은 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얼마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지 너무 보관 서류가 많아서 그러는데 5년이 맞는 건가요? 5년. 네. 아까 거기 써 있지만 5년이에요. 네. 네. 5년이요? 네. 그러면 요새는 5년 이상 PDF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PDF로 아예 파일로 보관한다는 파일로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도 사실은 너무 보관하는데 네.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자료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쉽진 않아서 저희들은 그냥 종이로 보관을 하고 페이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상당히 쌓이니까 조금 그것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5년 이상 되는 것은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10년 거는 저희들이 소각 처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부는 가지고 계시고 증빙들은 네. 5년만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없애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장부는 지금 장부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하는 거 서류 말씀하시잖아요. 결산 서류하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만들었던 현금 출납부나 네. 이런 것들은 꼭 그냥 나중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현금 출납부는 갖고 있죠. 네네.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통제를 잘하는 단체들은 현금 가져가서 결제하는 것들보다는 은행에서 계좌 대체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할 때 법인 산하도 해야 되나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산하 시설도 본부 쪽에다가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이 어떤 목적 사업인가요?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법별로 좀 달라요.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그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이 정관상에 있는 사업인데 세법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유 목적 사업인데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고유 목적 사업은 그 정관상의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도 항상 카드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시는 건데 요새는 제 개인적으로는 월별로 사용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긴 한데 보수적으로는 카드 영수증 같은 것도 여기다 보통 지출결도 뒤에다 첨부하면서 육하원칙으로 다 써놓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부는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증빙은 5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장부는 10년이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년 된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부는 장부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부는 세법에서는 10년 가지고 있고 증빙은 5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장부는 더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무사님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영수증 우리가 신용카드, 법인카드 영수증 자체를 저희 일일이 다 지금 보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저희는 체크카드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통장 거래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그 전에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게 되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이게 정관상의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게 장학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통장을 따로 만드시는 게 훨씬 낫고요. 별도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사업자 등록으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가 있으면 거기다 10% 부가세를 더 받으셔서 그거를 세무서에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된다. 해야 되고요. 여기 아까 좀 쓰진 않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월세가 100만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상대방한테 받을 때는 월세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임대보증금 마침 월세가 싸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환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뭐한데 제 친구가 저 도와주는 문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조금 건물 같은 게 2, 3층짜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업 신고도 안 하고 부가세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대거든요. 근데 세무사한테 여쭤봤더니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당분간 넘어가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게 되면 과거는 어떻게 했냐고 이제 그 소급해서 과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사무실이 적어서 PDF밖에 없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결의서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결의서 뒤에다가 증빙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의서는 그 증빙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결의 네, 좀 크게 말씀하실래요? 저희가 결제를 할 때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거의 해요. 신용카드는 결제를 전혀 저희 법인은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요. 네, 근데 지급 결의서를 하지 않고 현금 출납 일보라 해서 아까 장부를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장부는 10년을 보관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급 결의는 하지 않고 현금 출납 일보에 일일이 신용카드 대표가 쓰신 영수증을 붙여서 결제를 올리거든요. 결제를. 그러면 네네 결제를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목록을 다 적습니다. 어디에 쓰셨다, 접대비에 쓰셨다. 그러면 방금 회계사님은 증빙은 5년 만에 소각을 해도 되지만 장부는 10년을 보관하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그 현금 출납 일부를 장부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부라는 거가 예를 들어서 네, 회계 프로그램 사용식으로 장부를 보셔도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쓰시면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1년치를 백업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받은 거 그거 자체가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임대업의 경우에는 예금 이자가 10%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거를 계산하게 돼 있어서 세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임대업의 간접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임대 보증금의 그 저기 간주 부가세라고 합니다. 간주 부가세. 혹시 여러분들 그 세운기한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자 발행 세운기한서 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판매자가 갑이면 그 저기 구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랑 거리가 끊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운기한서 수치 못하면 성금영수이라도 받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세운기한서 못 받으시면 그뭐 계약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도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그 오늘 그 문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저녁까지 내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하나 해드린 게 뭐였었죠? 여기
저기 법령이요. 법령은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직접 그러니까 법령을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책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좀 어렵더라도 그 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나라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보시면 이게 법제처 사이트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법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 이렇게 보시면 이 법인세법이 여기 그러니까 이건 예정된 법률이고 여기 현재 법령들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저 맨 밑에 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3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지출증명이 나온 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빠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추석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기 그 이름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숙제를 꼭 내주세요. 그러셔야지 그 출석 체크로 인정합니다. 제가 맨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